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준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멀리에서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남편과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보다 모든 게 우월했던 그 여자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울 거라 판단했었죠. 온몸에 그녀의 흔적을 묻히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저와 살 건지 그 여자를 따라갈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아들인 젖먹이를 업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외간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저희는 그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상당히 당돌해 보이는 그녀에게 제가 건넨 첫마디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쪽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남의 가정까지 깨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의 실수 제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은데 왜 하필 가정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능력 좋은 남자들 그쪽 주위에는 널렸을 것 같은데 제 등에 업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젖먹이인데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아프면 되지 아이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 능력선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돈 받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 간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심한 종자가 이제 와서 수습하면 달라질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돈으로 막으려 드는 거죠? 젖먹이 업고 오면 내가 그쪽한테 조금의 동정이라도 느낄 줄 알았나 봐.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금의 우리 관계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어차피 그쪽은 그 사람이랑 잠깐 놀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에서 멈춰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쪽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피해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여기서 제발 멈춰달라고요.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넘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냥 구차하게 이러지 말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상간녀는 돈보다 저희 남편을 더 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받는 돈보다 남편에게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달리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저는 점점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저와 상간녀가 단둘이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고,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저와의 삶을 정리하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 결국 나처럼 당신도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생각했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감히 핸드폰을 뒤져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까지 쥐어준다는 말까지 했었다며.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이혼할 거 알면서 구차하게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그럼 눈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둘이 법적으로 부부이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냐고. 내 마음은 이미 전부 너덜거려져 있었고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을 놔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어.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게 꾸린 가정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친 것뿐이라고. 아이만 없었어도 당신이랑 바로 이혼 결정했겠지. 결국 예고 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버린 한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택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저에게는 미련이 없다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아빠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아버님, 저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처럼 아버님 구두발만 쳐다보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아버님 뒷모습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놈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이제는 꽤 번듯한 사업체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고 더는 아버님 도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요. 보잘것없는 사원 나부랭이 내 딸이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결국 이런 거였냐? 미련한 놈.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고작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 대표가 됐다고 배가 불러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려? 네가 이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내 딸 눈에 피눈물이 흐른 만큼 너에게는 그에 따른 많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얘기했지? 내 딸 눈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아버님 따님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걸요. 사원 나부랭이였을 땐 아버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시던 저는 무너지지 않을 테고 지금의 회사를 보란 듯이
확장시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나도 부를 얻어보고자 노력했었지만 저 사람이 제 소유가 되고 그에 따른 부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니 눈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여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많이 배웠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회사 제가 언젠간 집어삼켜 드리죠. 할 말 다 끝나신 것 같으신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권서방,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는 그동안 자네를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받아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생살이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불같은 아버님 옆에 계시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시는 게 어때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한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상간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치셨고 아빠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쓰러지게 되셨네요.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었고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신입사원이라 모든 서툰 모습이 눈에 띄어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었고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면서 비슷한 나이라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성 하나만 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회사에 저와 그 사람이 연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불러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자 아빠는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저희 집안 식구가 되면서 아빠는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며 남편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빠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만족해 하셨는데 남편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따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의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빠가 바라시는 건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이 저에게 잘하길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했었는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아빠의 도움 없이도 회사가 커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방출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결국 저희 가족은 남편에 대한 배신의 아픔만 남겨진 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돈을 버는 만큼 저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이었을 땐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며 저와 이혼을 할 때도 그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최대한 빨리 인연을 끊어내는 걸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한 뒤 한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되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네요. 아이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참을 만은 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실에 더 충실했고 저와 제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유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이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며 제 아이를 안아들며 처음 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5년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 남편이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전 남편을 경계하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진 얼굴과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내 아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서 뭘 어쩌자는 건데? 꼴을 보니까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나 봐.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그런데 차마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겠소? 그동안 내 품에 안겨본 적 없던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었던 것뿐이야. 나는 그동안 아버님한테 모든 걸 다 배웠고 혼자 힘으로 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버님 없이 운영했던 회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였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돼서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주 잠깐 반짝였던 거였어. 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최대한 버티려 했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네. 솔직히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아.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새어나가는 돈은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가 않더라고. 결국 지금의 나는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살아가고 있어. 5년 전에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내 잘못을 알 것 같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거라던 남편은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었고 막대한 빚에 쪼들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남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라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아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크게 놀라시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 사람과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 괜히 저희 가족한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알아봤고 그렇게 이혼을 한 전 남편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찾아가게 되었는데 5년 전에 저희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었던 상간녀가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상간녀는 예전보다 더 겉모습을 치장한 상태였고 누군가 회사에서 나오자 상간녀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하시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괜히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봐 운전기사분께 전화를 한 뒤에 아빠가 찾고 계시다며 대충 둘러댄 뒤에 카페에 앉아 있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저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료를 뿜었고 급하게 주위를 살피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번엔 누구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난 거 몰라?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니? 그런데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그쪽 인생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둘이 아주 못 죽어서 안달날 정도로 붙어 있던데 그 사람이 부도나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친 거니?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봐?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었는데 돈이 많아서 접근했던 거고 원하는 것만큼 얻었으니 빠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나 정도의 미모면 원래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대신 상대방은 즐거움을 얻었잖아? 그쪽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걸 내가 대신 채워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 하기야 돈을 흥청망청 쓸 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빚에 쪼들려서 나까지 피해가 올 것 같아 급하게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버렸지. 나한테 글쎄 돈을 빌려달라더라고.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돼? 자기가 선택한 인생 말아먹었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려 하는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아마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 물색했고 꽤 능력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났거든. 이번에는 나도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야. 벌써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면 고개 빳빳이 들고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 사람 올 시간 된 것 같은데 더 볼 일 없으면 일어나지.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등골 빨아서 모아준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 얻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맞춰주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 이상 돈 쓸 생각하면 3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앉아있을 건 아니지? 곧 그 사람 오기로 했는데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상간녀는 저희 아빠 운전기사를 대기업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칫국부터 마신 상간녀가 참 멍청해 보였네요. 상간녀는 제가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길 원했고 저는 그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에서 빠져나와 회사로 들어갔네요. 회사에서 급하게 걸어 나온 운전기사분은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길래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시던데 꽤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저희 아빠가 혹시 회사 앞에서 연애하시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그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얼굴 보러 온다는 거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총각딱지 떼고 싶은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겐 이번이 둘도 없는 기회라서요. 언제 그런 여자 만나보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결혼하려고 벌써 양가 집안 인사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 아빠 차에 그 여자분을 태우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까지 태워주시던데 그것도 저희 아빠는 모르고 계시겠죠? 다른 사람이 아빠 차에 타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박 기사님, 여태까지 저희 아빠가 일이 없으실 때 회사 차를 가지고 이용하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뭣도 없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나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접근한 여자를 붙잡으려고 살짝 거짓말을 쳤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였는데 그만한 재력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당분간 대표님 차를 제 것처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상간녀에게 듣지 못했던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상간녀를 얻기 위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채 그동안 저희 아빠 차를 이용해서 상간녀를 속이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회사로 들어왔네요. 운전기사분은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놓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한 침묵은 끝내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와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가 모든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분이 아빠의 차를 타고 대기업 임원이라며 거짓말 친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멀리에서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지켜본 뒤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하객을 부를 때 그녀의 앞에 다가갔네요. 환했던 얼굴을 하고 있던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는 눈빛을 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결혼 축하한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기념식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왔냐고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이길래 저도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수차례 뺨을 올려 붙인 뒤 상간녀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네가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그새 또 만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말 안 하고 속인 거 있어? 저 남자 누구냐고? 왜 저 사람이 당신이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시라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저 사람과 이중살림을 차렸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홀려버리게 만들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는데 제가 사업이 망하자 저를 버리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 네가 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볼 것 같냐고. 당장 이리 와. 너는 나랑 살아야지. 잠깐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운전기사? 당신 대기업 임원이라며. 왜 저 사람 집안에 운전기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설마 날 속인 거야? 먼저 속인 건 당신이지. 나한테는 내가 첫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대표님 따님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중요해? 네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내 모든 걸 주지 않았다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어쩌라는 거야? 이 망할 놈아.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결혼 취소고 우리가 받은 피해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상간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기사분께 아빠가 전달해달라는 말을 전해 주었네요. 더 이상 아빠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온 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한 뒤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상간녀의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며 그 사람은 결혼식장에 나타나 상간녀의 결혼식을 무너뜨려 주었죠. 결국 상간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운전기사분의 아이를 가진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네요. 두 사람이 속고 속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결국 둘 다 무너지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만나서 양가 부모님 결혼 허락을 받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처음엔 반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확고한 결정에 시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해 서럽고 상처받았던 적들도 정말 많았었지만 전부 참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매도 맞으면 적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모진 말들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군요. 한기로 흘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던 거죠. 무조건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도 오뚜기 같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렸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아 보여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지면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남편과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달려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제 딸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구두방을 운영했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수리를 맡겼던 구두 손질이 끝나서 손님께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불렀을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았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전화에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물어보는 게 아닌 병원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거침없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뿌리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지켜봤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시모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너무하다고 느낀 저는 그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던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다. 쥐뿔도 없는 집안 탓에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뭔데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린 어머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저희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돈 버는 족족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잖아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뜯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치고 싶은 거. 그동안 상아 아빠가 참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제가 끼어들면 무조건 집안 싸움 나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만 돈 뜯어갔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찌됐든 아주버님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둘째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데리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자식이 떠난 아픔이 얼마나 큰데 돈이 문제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는지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라고?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눈 감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었고 저희 둘이 풀 대출받아 집 하나 구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지금까지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뜯어낸 게 누군지 제가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어받으라고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가족이야? 세상 떠난 이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냐고. 아픔보다는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겠지. 더 이상 당신들과 연관 짓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슬픔은 잠시였을 뿐 저에게 돈 말고는 다른 얘기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왔던 것만큼 제가 두 발로 뛰어서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어 난리를 치자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놀랐는지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소식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되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려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의금 하면은 왜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연관이 없어? 오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했으니까 내 얼굴 보고 와준 건데 당연히 부의금함에 있는 내 몫은 챙겨가는 게 맞는 거잖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떠난 거 봐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래도 내 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부의금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실신했을 거라고. 당신 은근슬쩍 내 지인 거 챙겨가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 지인들 거만 챙기면 되지. 왜 내 걸 눈독 들여? 뭐야?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네.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하도 안 갚아서 오늘 좀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다시 도로 가져가? 여기서 계산 끝내면 좋잖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는 몇 명 안 왔니? 제 지인들은 많이 바빠서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걸로 만족해야죠. 볼일 대충 끝났으면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올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 가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죠. 예,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랑 내 아들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마. 원래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희 시애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내 사람들 건 빼고 너 보고 오는 사람들 걸로 처리한 뒤 남은 건 자비로 알아서 해결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돈 때문에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배고픈데 한 숟갈 뜨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지? 육개장엔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은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만큼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웃고 떠들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한가득 담은 육개장 그릇을 들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뿌려 버렸습니다. 멀건 육개장에 온몸에 튀어버린 시부모와 동서내외는 경악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맨발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인간들을 뒤따라 가려 하자 지인분들이 저를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부터 챙기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래도 제 옆에 딸이 있다는 거에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에만 많은 돈을 챙긴 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날에도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만 챙겼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얼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걸 정리한 뒤 시댁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했었던 수제 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다시 해외로 가기 전에 옆에서 같이 일 처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배우는 건 한두 끝도 없다고 제 딸은 6년간 전문가 과정을 밟은 IT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지 유학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딸은 세상 떠난 저희 남편과 똑 닮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떡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 너 생각보다 일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장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게?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 내놨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아 장만한 이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유, 간만 배 밖으로 나왔겠어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받아치기까지 하잖아요. 아주버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세상을 떠났겠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어머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걸요? 그런 가식적인 가면 그만 숨기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장에서 덜혼난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세상 떠나야 끝날 것 같지? 당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잘 됐네.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세상 떠날 각오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쩌게? 그걸로 우리 가족 전체 세상 떠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라. 구두 매장 처분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이 집은 너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내놓거라.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 진행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이 집 저희 엄마한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형수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저 자루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세요. 놀고들 있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두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모는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아 세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넘어뜨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던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신고받아서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제가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니? 아유,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원만하게 합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들을 속이려 해요. 좀 전까지 당신들이 나를 몰매했잖아. 형님, 몰매라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좋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이래서 사람은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뱀 같은 혀를 자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입 털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생각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이를 갈면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 작은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네가 들어가 있던 거였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면서요. 원래는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험한 꼴 당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번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신 것도 다시 수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살살 달래서 받아내야지. 무작정 손부터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앞으로 몇십 년간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내. 당신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따라 붙으라고 한 거잖아. 그놈의 토막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 계속 보채면서 따라다니니까 배달 가다가 우리를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이 집 이미 며느리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왜 못 받아요? 어머님한테도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착한 아주버님이 지풀도 없는 형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정말 괜찮겠지? 이 사람이랑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형이 자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면서 나한테 화냈던 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니까요. 구두 매장이 잘 되니까 도움 좀 받으려 한 건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하고 몸을 밀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입 조심해. 쫄 거 없어. 어차피 장례 치렀고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건데? 우리는 그냥 뒤쫓아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신이 화난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라고 막 화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야. 평생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타인한테 얘기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야.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이가 구두 배달을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이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돌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한테 돈을 뜯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하게 되자 화가 나 뒤쫓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숨기려 했다는 거에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 근처에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시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물들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들과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 상담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형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선처는 없을 거고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이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와 딸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으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나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저를 반겨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전 결혼 전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뜨개 공방 옆에서 작은 브런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왔다 갔다 인사만 하다가 점점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결혼 전 공방에서 일을 했지만 남편 사업이 바빠짐에 따라 남편을 도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원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종철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일 끝나고 같이 가보자. 아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 궁금하다. 그러게.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나도 궁금하다. 엄청 보수적이어서 눈 진짜 높을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 그날은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터라 가게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싹싹해 보이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하호호 짧은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저에게 살포시 말을 걸더라고요. 저 역시도 내성적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한 성격인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주니 조금 고맙기도 하면서 정말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참 고마웠어요. 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이제 둘인데 우리 잘 지내보아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낯을 가려서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잘 지내봐요, 동서.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나이 차이도 있고 손아래 동서인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고마워. 그럼 말 놓을게. 나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동서 같은 사람 있으면 너무 좋지, 동생 같고.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버님 사업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부러워요, 형님. 저도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에이, 서방님 정도면 진짜 괜찮지. 전문직에 얼굴도 훈훈하고 동서도 복 받았어. 누가 보면 우리 되게 별로 같다. 안 그래? 말부터 편하게 하자는 동서의 말에 첫 만남부터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시댁 부모님도 며느리끼리 잘 지내니 참 보기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동서는 제 마음에도 꼭 드는 며느리였어요. 한참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있던 중 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시부모님은 겹경사가 났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에그머니나, 우리 첫째가 아이를 가졌구나. 엄마 아빠 닮으면 얼마나 예쁠 거야. 종철이 장가도 가고 아주 경사다. 그러게요. 그래도 기다렸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와 주니 저 역시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아주 복덩이가 틀림없을 거다. 우리 종철이도 결혼하고 새로운 식구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복덩이까지. 역시나 시어머니는 매우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설레던지 그렇게 순산하기만을 바라고 있던 찰나 잘 되고 있던 가게가 급격하게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됐고 나중엔 저와 남편마저도 둘이 있는 것도 인건비 낭비일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듯이 그렇게 저희는 점차 쪼들리고 있었죠. 한 번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생각했어요. 큰일이네. 이번 달도 적자다. 이제 대출도 더 이상 안 되는데 어떡하지? 더 이상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지? 그때 가게 확장하는데 돈 썼잖아. 확장을 하지 말아야 했나? 어떡하냐 진짜. 곧 애기도 태어날 텐데. 내가 저녁에 대리라도 띄워야지 뭐. 일단 당신 신경 안 쓰이게 할게. 당신은 태교에나 집중해. 최대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줘. 돈 마련은 어떻게든 해야지 뭐.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가게가 급격하게 기울자 남편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옆에서 해줄 건 없고 전 임신한 몸 상태로 집에서 원데이 뜨개질 클래스를 열어 소소하게 용돈을 벌었죠. 공방을 운영할 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기에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관심 가져주었어요. 그나마 용돈은 벌 수 있었는데 문제는 생활비가 도저히 모자랐죠. 가계 대출에 집 대출에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쪼들리는 삶을 살 때 도련님의 결혼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도련님 결혼식에 냉장고를 사주려고 했던 터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도련님네 동서는 저희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한 눈빛이었고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참 고민스러웠어요. 시어머님이 이미 동서에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걸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예, 너네 형님이 너희 결혼 선물로 신혼집에 냉장고 하나 맞춰준다더라. 아주 큰애가 형님 노를 톡톡히 하지. 어머,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감사하죠. 형님, 감사해요. 이렇게 큰 거를 해주시다니. 역시 형님. 그래. 혹시 입주는 언제야? 그 시기 맞춰서 냉장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치?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하나?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장 생활비마저 모자라는 상황에 곤란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차마 못 사준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 남편은 우리 사정에 어떻게 냉장고를 해주냐며 본인이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을 잘 넘기고 다음에 여유될 때 좋은 거 하나 해줘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파국으로 돌아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도련님은 괜찮았지만 동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꽤 섭섭해 했거든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건 우리 예전에 사준다는 거잖아. 갑자기 가게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선물을 사줘? 내가 종철이한테 잘 말해볼게. 아마 그 녀석도 지금 내 상황이 뻔히 이런 거 아닐까 이해해 줄 거야. 참나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다. 동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던데. 알겠어. 자기가 말 잘해봐. 당연하지.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휴, 내가 잘못이지. 가게를 더 확장시켜서 이 꼴이 난 것 같네. 당신한테도 미안해. 아니야. 다 잘 살자고 그런 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 아휴, 속상해라. 결국 저희는 냉장고를 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이 도련님에게 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투로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동서를 보며 이게 원래 모습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예의가 없는 채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형님, 저예요. 아니, 종철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냉장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 형님이 사주시는 줄 알고 이미 친정에다가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했어요? 형님이 먼저 사주신다면서요. 어이없어. 동서, 미안해. 그렇게 됐어. 사실 우리가 사정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 정말 사주곤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 다음에 여유 될 때 그때 정말 좋은 거 하나 해줄게. 진짜 미안해. 혹시 냉장고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어? 최대한 맞춰볼게.
됐어요. 지금 냉장고가 제일 필요한 거였어요.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종철 씨한테 전화로 따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약간 호박씨 가는 스타일인가? 앞에선 이러고 뒤에선 저러고. 아무튼 알겠으니까 결혼식에 봬요. 뭐 설마 저한테 한복이나 이런 건 바라는 건 아니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저한테 혼수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지금 화난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화날 건가?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건데. 뭐 동서 입장에선 앞뒤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 그렇다고 이렇게 전화로 따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됐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네요. 전화 끊을게요. 형님이랑 참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글렀네요. 그럼 이만.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동서를 보며 어이가 없었죠. 이게 그럴 일인가요? 오히려 저였으면 그 집 사정을 먼저 고려했을 건데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황당해서 있는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어머님은 저에게 냉장고를 사주라며 말을 했죠. 정말 아무도 저희 상황은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글펐어요.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아니, 나다. 둘째한테 들었는데 냉장고 뭐 못 사준다며? 아니, 왜? 이왕에 이럴 때 아니면 선물 언제 해본다고? 좀 해주지. 어머님,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저희 대출비도 너무 많고 장사가 요새 너무 안 돼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해준다고 했다가 도로 부르니? 그럼 평생 책 잡히는 거야, 너. 아유, 내가 다 낯뜨겁다. 어머님, 사실 그 얘기도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종민 씨가 그냥 그럴 예정이라고 그 말만 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동서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사줄 형편은 도무지 안 되고요. 아니, 가게가 갑자기 안 되는 거니? 잘 되다가 갑자기 왜 그러니? 아휴, 그래도 냉장고 좀 사주지. 걔 많이 기대한 것 같던데. 어머니,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겠어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 다 내가 입을 잘못 눌렸지. 아유, 늙은이가 주책맞게 입을 잘못 눌려서 원. 이렇게 됐다. 에휴, 끊으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그냥 끊으셨죠.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 하나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분란이 날 일인가요? 저희 상황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를 보며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골치 아픈 걸 뒤로한 채 시동생의 결혼식이 되었죠. 동서와 전화로 얼굴 붉힌 사건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결혼식이니 축하해주자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동서, 결혼 축하해. 오늘 너무 예쁘다.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오늘 진짜 빛난다, 동서. 네. 저 지금 화장 수정해야 해서요. 그럼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빈말은 안 해주셔도 돼요. 헷갈려서요.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게 지내자. 동서가 아직까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정말. 화라뇨.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저 수정하러 가볼게요. 그럼 이만. 뼈가 있는 동서의 말에 순간 머리가 쾅하니 한 대 맞은 것 같았지만 냉장고 때문에 아직도 앙금이 안 풀렸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한 번 더 동서에게 경악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축의금 문제였어요. 냉장고 이후로 단단히 저를 무시하는 동서였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처음 봤던 동서가 맞나 싶었어요. 동서는 알고 보니 뭐든지 돈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결혼 전 저희 가게가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던 터라 저와 잘 지내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참 손아래 동서한테 돈 가지고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 동서,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서방님도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역시 신혼이 좋긴 좋은가 봐요. 부럽네요. 아, 형수님은? 와, 이제 배가 제법 임산부 같네요. 형수도 곧 막달이죠? 꼭 순산하실 거예요. 아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명색의 작은 아빠인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죠. 그 조카가 태어난다니. 에이, 안 해주셔도 돼요. 충분히 마음만 받을게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선물? 자기는 무슨 선물이야? 참나, 요즘 형님만 애 낳나? 안 그래? 형님도 선물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반갑게 맞아주는 시동생과는 달리 동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전 또 왜 저러나 싶었고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축의금이었죠. 동서는 자기 결혼식 식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냐부터 해서 저를 쪼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돈으로 재는 동서. 그리고 저희가 힘들어진 걸 알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구는 태도를 보니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참 멍청하더라고요. 이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형님. 축의금 잘 받았어요. 좀 놀랐네요. 가방은 샤넬, 신발도 샤넬. 근데 축의금은 꼴랑 50 하셨더라고요. 뭐?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난번부터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나 본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니요, 웃겨서요. 그렇게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동생 결혼하는데 50이라니. 저희 밥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이 중요하구나, 동서한텐. 참 진짜 사람 되게 돈돈거린다. 이렇게 말 섞는 것도 유치한데 가방이랑 신발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고 결혼할 때 우리 신랑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 형편 알면서 5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 나 말고 남편도 따로 축의금 한 걸로 아는데. 동서 진짜 너무한다. 뭐든지 다 돈으로밖에 사람 구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살지 마. 저희 친정도 어려워요. 근데도 성의 표시는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든.
형님 마음 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주방을 휙 나가는 동서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동서는 시댁에서 모일 때마다 저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거지적선하듯 본인이 안 입는 옷들도 가져오며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하는데도 참 우스웠어요. 얄미운 시어머니는 동서 말에 얼마나 맞장구를 쳐댔는지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참 돈 없는 서름이 크더군요. 형님, 제가 오늘 이 옷 가져왔거든요. 형님 형편에 옷 못 사 입으실까봐 제가 안 입은 것들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떠세요? 아, 이거 얼마나 입은 거야? 마음은 고마운데 여기 구멍 났네. 미안, 못 입겠다. 그리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어머, 형님은? 어렵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셨네. 이런 거 입으세요, 그냥. 이제 사지 말고. 그것도 다 돈인데. 그래, 어미야. 둘째가 너 생각해서 가져온 옷들인데 한번 골라나 봐라. 유행이 어딨어? 다 돌고 도는 게 유행인데 안 그러냐? 어머님 같으면 입으시겠어요? 동서, 괜찮으니까 안 가져와도 돼. 이건 진짜 줘도 못 입을 정도다. 헌옷 수거함에도 가지 못할 옷을. 참. 이 말을 끝마치고 전 진통이 왔습니다. 양수가 터져 부랴부랴 산부인과에 갔죠. 참 웃겼던 게 동서 얼굴을 생각하니 얄밉게도 악이 써지더군요. 그렇게 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소아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몇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아이는 예쁜 별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던지 정말 말로 다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마 아이를 잃어본 심정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울기만 할 거야? 이제 형편도 좀 나아졌는데 운동도 하고 웃음도 찾고 그러자, 어? 계속 슬퍼만 하면 어떡해? 나 때문이야. 내가 뱃속에서 잘 품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다 내가 죄지. 왜 나를 데려가지? 하필이면 우리 아기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해. 그리고 네가 왜 잘못이야? 그게 그 아이 운명이었던 걸. 잊자. 잘 보내주자.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도저히 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쯤 허망한 세월을 보냈고 전 입양을 결심했죠. 우리 별이 된 아들과 같은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고 내 힘으로 길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합의 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할 때 4살이었지만 아이는 꽤 똑똑했고 밝게 자라주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의 슬픔을 알아서 이 아이로 인해 제가 점차 밝아지자 시부모님도 참 좋아해 주셨거든요. 전 입양된 아이가 아닌 정말 제가 품은 자식처럼 키웠어요. 어찌나 똘똘하고 말을 잘 듣던지 아이를 보면 미소가 절로 났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죽은 나의 아이가 더 생각이 났지만 그럴수록 지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이 덕분이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네가 이사를 하고
모든 식구들을 초대한 날이 있었어요.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와 이사선불을 사들고 그 집으로 향했죠. 제가 마음이 한참 아픈 시기였던 터라 동선에는 거의 안 보고 살아서 아이를 입양 후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본 동서는 역시나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도대체? 아, 이 아이가 그 아이? 안녕? 난 작은 엄마란다. 안녕하세요. 전 윤민재예요. 엄마, 나 신발 벗고 이 집에 들어가도 돼요? 오늘 여기 온 거 맞죠? 우와, 맛있는 냄새. 그럼.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오랜만이야, 동서. 얼마만이야, 이게. 꽤 오래됐다, 그치? 보기 좋네. 보기 좋긴요, 뭐. 그래도 하는 일이 계속 잘 풀려서 집도 넓은 평수로 이사 왔어요. 아, 선물은 이게 다예요? 오랜만에 보는 동서는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또다시 이게 다냐며 막말을 해댔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더럽게도 안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그냥 가볍게 무시했죠. 제가 가져온 선물은 방 곳곳마다 놓을 수 있는 디퓨저와 러그 세트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동서는 참 별게 아니라는 듯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갈비를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 맛있게 갈비를 뜯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하지만 동서는 또다시 제 아이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아니죠. 저에게 막말이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어머, 먹는 것 좀 봐. 굶었니? 어째 형님, 저 요새 바쁜데 울 집 설거지라도 해서 창가 벌래요? 애 먹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너네 집 설거지를 왜 하니? 이게 돌았나 진짜? 어머, 장난이에요 형님. 농담도 그분 못하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조카한 사람 민망하게. 재수씨, 말 조심해 주세요. 그게 장난이어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지만 가끔 볼 때마다 말이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종철이 너, 재수씨 말 조심 좀 시켜라. 아, 형 미안해. 당신 그만해.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형수가 어디 이런 일 할 사람이야? 농담도 청도 것이지. 다들 동서를 나무라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은 멀뚱멀뚱 갈비만 먹다가 다른 반찬이 손에 안 닿는 건지 멀리 있는 반찬을 집으려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뻗은 찰나 입양 전부터 차고 있던 신분증 목걸이 하나에 눈이 가더라고요. 전 원래도 알고 있던 목걸이였지만 동서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사색을 하고 놀라 방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당황하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지금 가족들 다 초대하고 갑자기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 문 열어. 시동생이 아무리 방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지 않는 동서를 보고 의아하다 생각했고, 전 아들 목걸이를 유심히 보았어요.
입양 전부터 증표처럼 하고 있던 이니셜과 전화번호 같은 게 쓰여 있는 신분증 목걸이였죠. 아들이 워낙 애착 목걸이처럼 차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눈에 띄게 낯이 익더라고요. 그날따라. 알고 보니 전화번호 같은 숫자는 동서의 생년월일과 아이의 생년월일이 합쳐져 있는 숫자였죠. 전 순간 조합을 해보고 너무 당황했고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집에 갈 때 동서의 칫솔을 챙겼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 아들의 칫솔을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던지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설마 정말 아닐 거다. 이제 내가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닐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친자 확률 99.9%였어요. 동서가 낳은 아이가 제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런 우연이 있는지 싶었죠. 전 이것을 가지고 바로 동서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유전자 감식 결과 종이를 던지고 소리를 냅다 질렀죠. 뻔뻔한 것. 애 버리고 이렇게 쇼하고 사니까 좋니? 네 벌 네가 받은 거야. 네 애가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날 줄 몰랐지? 형님, 아니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형님. 아니, 말할 거야. 너 돈 때문에 우리 민재 버렸지? 넌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잖아. 근데 목걸이는 왜 남겼니? 나중에 찾으려고? 돈밖에 모르는 년인 건 알았는데 애까지 버리는 파렴치한 년인 건 이제 알았다. 진짜 끔찍해. 넌 애 볼 자격도 없어. 알겠어? 실수였어요. 정말 한순간에 생긴 저조차도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후원이라도 해줄까 싶어 목걸이 하나를 만들어 놨던 거고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이제 쥐 죽은 듯 살게요. 정말로요. 아니, 그렇게 못하지. 민재가 무슨 죄니? 그리고 서방님은? 끔찍해. 너 민재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니, 모든 걸 속이고 시집와서 서방님한테 죄책감 안 들었어? 난 민재,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너같이 뻔뻔한 거 나 가만 못 둬. 아니 형님, 진짜 왜 이래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재 그래도 누구 때문에 형님이랑 사는 건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전 동서 말이 끝나자마자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 입에서 민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자식 버리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시집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굴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맘 같아선 머리 끄덩이라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정말 꾹꾹 견뎌냈어요. 동서는 저에게 뺨을 맞고 당황했는지 말도 못하더라고요. 참 가증스러웠죠. 너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그리고 민재 얘기 입에 올리지 마.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 너같이 악마 같은 사람한테 우리 천사 같은 민재가 태어난 게 참 아이러니하다. 넌 끝장을 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니?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에 곧장 향했고 시어머니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뒤로 자빠지셨고 당장 이혼을 시켜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서방님도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동서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서방님을 붙잡았지만 한 번 돌아선 서방님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정말 끔찍하더군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래서 나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제발. 아니, 끔찍해. 날 속이고 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보면 네가 얼마나 무서운 앤지 이제 알았어. 도저히 용서 못하니까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할 거야. 그리고 형수님한테 넌 평생 사죄하고 살아. 네가 버린 애 그렇게 거둬주신 분이니까 알겠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 그때 정말 어렸단 말이야, 진짜. 그리고 내가 그 애 후원해 주려고 했어. 양심이 있지. 넌 걔를 버릴 때부터 이미 양심을 저버린 년이야. 알겠어? 소름 돋으니까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이혼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 포기 절대 안 해.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서방님은 결혼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서방님은 한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았죠. 다행인 건 동서의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결혼도 무효가 되었어요. 그래도 서방님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었겠지만요. 그리고 전 차마 아이를 데리고 매번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혹시라도 동서 얼굴을 떠올릴까봐 불안했거든요. 전 제가 책임지고 제 자식으로 입양했기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더라도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럼 아이는 2번 상처를 받는 셈이 되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절 이해해 주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제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죠. 동서는 서방님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한 후 정말 뻔뻔하게도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며 저에게 으름장을 엄포했어요. 얼마나 뻔뻔하기 짝이 없던지 자기 혼자 죽을 순 없다는 마인드 같았어요. 심술 맞은 그 마인드 어디 갈까요? 아이,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아이라도 제가 키워야죠. 안 그래요? 남의 손에 어떻게 맡겨? 가뜩이나 형님한테. 미친 거 아니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절대 안 돼. 넌 내가 소송해서라도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 소송을 걸었고 다행히도 동서에겐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아이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고 동서는 서방님에게 줄 위자료와 함께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저에게 한 번만 사정을 하는지 돈 좀 해달라고요. 정말 믿기시나요? 어찌 그렇게 뻔뻔하던지 웃기더군요. 웃음도 나왔고요. 저 새 출발하게. 그럼 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불쌍한 사람 적선한다고 치고 해주세요. 진짜 상대할 가치가 없다. 너 취직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애 버리고 아주 파렴치하게 살고 있다고 떠벌리기 전에 꺼져. 제 말이 무서웠는지 동서는 그 후로 지금까지도 종적을 감췄어요. 참 모진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걸 보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시댁에선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우리 가족이 된 애를 어떻게 내치겠니? 물론 지금이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지만 점차 잊혀지겠지. 나도 민재, 우리 손자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어미도 기운 차리고 그만 눈치 봐. 아이고, 참 마음이 약해서 너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근데 제 아들이에요, 민재, 정말. 제가 잘 키울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워내자. 민재 친부모가 누군지 우린 중요하지 않았잖아. 다행히 저를 지지해주는 식구들 덕분에 아이를 잘 키워냈죠. 그리고 전 지금 제 아들 민재 유학길에 따라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민재가 저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저희 집은 살림살이가 엄청 펴졌어요. 가게도 다시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점차 확장이 됐죠. 진짜 가난해서 앞길이 안 보이는 날도 있었는데 우리 선물 같은 민재로 인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단 한 번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커서 벌써 16살이 되었어요. 가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남편도 이제 곧 사업을 뒤로하고 캐나다에 잠깐 왔다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세상 단 하나뿐인 가정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제 아들도 불쌍하고 그 동서라는 인간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민재가 내 옆에 있게 해주었으니 그냥 이젠 다 털어버렸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이 딱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쓰다 보니 벌써 애가 하교할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아이를 잘 키워나가며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글을 쓰며 말이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선물처럼 우리 곁에 온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